1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내부에 가보면 도시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이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지역 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분화는 도시가 매우 작은 도시였을 때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굳이 끼리끼리 이렇게 분화가 안 되어 있는데, 대도시로 갈수록 도시들은 이렇게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소도시에서는 지역 분화가 잘 안 일어난다. 여러 개의 지역들이 혼재한다. 그런데 대도시로 갈수록 지역 분화가 뚜렷하다. 일단 대도시가 지역 분화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분화의 원인, 지역 분화는 접근성, 지대, 직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가운데 중심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죠. 여기는 도시 어디서나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하면은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도시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만 있어도 거기에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해도 훨씬 더 비싸고 그러겠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지대. 지대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라든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걸 지대라고 그러죠. 보통 접근성이 좋으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땅들은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지대가 높게 나타나겠죠. 임대료의 개념도 되겠네요.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할 때, 상가를 임대할 때 그 임대료 같은 것도 지대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 그 다음에 지가. 지가는 땅지 값가, 땅값을 지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거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서, 도심 쪽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싼 도시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학교 이런 것들은 지가가 싼 곳으로 가고, 상업지역이라든지 회사의 본사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접근성, 지대, 지가에 의해서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 지역 분화의 과정을 보면 도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겠고, 도심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 이렇게 나누었어요. 도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집심 현상. 집은 집합한다. 심은 도심, 도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상사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다고 그랬죠. 상업지역은 접근성이 좋은 곳, 도시의 한가운데, 도심 쪽. 그 다음에 업무기능, 회사의 본사 같은 것들도 여러 회사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하고 거래하기 좋은, 다른 회사에서 찾아오기 좋은 도심 쪽으로 회사의 본사들이 가겠죠. 이런 것들은 도심 쪽으로 모이고 싶어 하는 애들을 집심현상,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들은 도심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이심현상, 도시가 이제 커질수록, 대도시에는 도심 쪽에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주거지역, 공장, 학교 이런 것들은 지가가 싼 도시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이탈하고 싶어 하는 애들,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이심현상, 주로 땅값이 싼 곳으로, 지가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보고 할까요? 도시는, 도시 한가운데가 이제 도심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지역, 주변지역, 그 다음에 도시 바깥에 개발 제한구역, 거기에 또 밖으로 나가면 위성도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것이 이제
도시는 여기까지가 도시겠죠. 대체로 여기까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도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기도 해요.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한데 대체로 보면은 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여기까지가 도시 내부고 대체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도시 바깥에 있고 위성도시도 도시 바깥에 있죠. 우리가 이제 도시 내부를 얘기했을 때는 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그 다음에 교통이 편한 곳에 부도심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네들을 도시 내부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도심부터 살펴보죠. 도심은 우리가 영어로는 Central Business District, 우리는 쉽게 도심은 CBD다. Central Business District, 가운데 있는 업무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BD로도 지리에서는 도심보다는 CBD라고 더 많이 하죠. 도심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가 최고죠. 대체로 최고인 것들이 아주 많죠. 땅값도 최고 비싸고, 땅값이 뭐라고 했죠? 집가. 그 다음에 도시 어디서나 가장 접근하기 좋겠죠. 이 접근성이 좋으면 땅값도 비싸지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아진다고 그랬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집가나 지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도 많고 땅값도 비싸고 이렇게 되겠죠. 도시에서 뭐 교통량도 뭐 제일 많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해도 제일 많겠고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하늘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고층 건물도 많겠고 그 다음에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인구보다 낮의 인구가 그거에 살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낮의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가 주간인구지수가 되겠죠. 도심에는 회사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렇게 도심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더라도 주로 서울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의 가운데 있는 구가 중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보면 종로에 1호선 전철역 국도 1호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철도를 중심으로 이 종로도 CBD에 속하겠죠. 그래서 중구, 종로구 여기가 도심이다.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다. CBD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CBD에는 누가 있느냐? 뭐 중추 관리 기능, 도시를 어떤 관리하는 핵심적인 기능들, 뭐 시청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도청도 있을 수도 있겠고, 무슨 가스공사 회사, 가스공사 같은 뭐 사무실도 있겠고, 그런 건물들도 있겠고,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는 어떤 핵심 기관들이 CBD에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급 상가, 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거라든지 고급 옷가게라든지 뭐 싸구려 뭐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게 이런 것들은 뭐 대형 백화점 이런 대형 대형 마트 이런 친구들은 땅값 때문에 CBD를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고급 옷가게 금은방 뭐 이런 것들 뭐 백화점 이런 친구들이 CBD로 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CBD로 간다 그랬죠.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아까 임대료 같은 개념도 지대라고 그랬죠. 임대료가 비싸면은 뭐 건물 하나 빌리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1억이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은 잘 못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귀금속을 판다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을 주고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지대 지불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 서비스 기능들,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뭐 CBD 영화관 같은 것도 예전에는 CBD에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영화관은 이제 주거지역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CBD에 입지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백화점 같은 것들, 상점에서 이런 매우 고차 기능들, 이런 고차 기능들이
CBD에 간다 그런 얘기죠. 이런 친구들은 뭐가 좋다고요? 지대 지불능력,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도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도심으로 간다.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최고지만 최고가 아닌 게 하나가 있죠. 사람은 도심의 주거지역은 도시가 커지게 되면은 주거지역은 땅값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인구 공동화 현상, 빌동자를 쓰죠. 사람들은 자꾸자꾸 도시 외곽으로 이심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심현상, 주거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커질수록 서울의 명동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좀 바보가 되겠죠. 서울의 명동에다가 빌딩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뭐 도심은 공해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비싼 땅에 집을 짓고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겠다. 좀 바보가 되죠. 우리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도심 쪽에는 자꾸 도시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람이 안 살아서 구멍이 뻥 나게 되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다.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도넛 현상이다. 도넛처럼 생겼죠.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 주거지역이 도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적어지면 학교도 없어지든지 나가든지 해야겠죠. 그래도 주거지역이 막 아예 여기처럼 뻥 뚫려서 제로는 아니고 몇 명은 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초등학교는 몇 명이 살고 학생이 몇 명이 있으라도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미니화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중등학교들은 외곽으로 많이 나가겠고, 초등학교는 없애기는 좀 그렇죠. 전주도 중앙초등학교 몇 번 이사 간에 어쩌네 했어도 계속 남아있죠.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던 것이죠. 종로 같은 경우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주민자치센터들이 합쳐지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동사무소의 그 근무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동사무소들을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있으면 종로 1, 2, 3가 동사무소다. 그러면 종로 1, 2, 3, 4가가 하나의 동사무소로 통합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는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데도는 여기가 중화산동 2가인데, 중화산동 2가는 법정동이 되겠죠. 근데 우리 동사무소는 중화산 1동사무소가 집 옆에 있어요. 그러면 중화산 1동사무소 관할이죠. 선거 때도 중화산 1동에다 주민등록 뭐 하려고 해도 다 중화산 1동 동사무소로 가야 되죠.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을 행정동이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만들어진 동을 법정동이다. 효자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효자동은 1가 2가 3가 4가, 아니 1가 2가 3가 3개였어요. 그러면 법정동은 3개죠. 그 다음에 행정동은 주민자치센터는 효자 1동, 2동, 3동, 4동 해갖고 4개가 있죠. 그러면 효자동은 뭐보다 많아요?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많죠. 효자동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종로로 가보면 종로에서는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이렇게 법정동은 6개가 있는데 행정동은 뭐 이렇게 1, 2, 3, 4, 5, 6 묶어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2개밖에 없다.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쩐다고 도심에 있으면 인구가 적어지니까 감소하니까 이렇게 행정동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대도시에서 도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행정동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이 통합된다. 행정 업무를 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걸 행정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심 쪽에는 행정동이 적고 밖에 막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런 동네에서는 오히려 행정동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것들 도심은 크게 이제 도심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회사의 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 백화점과 같은 고급 상점들. 그래서 도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상업지역, 그 다음에 회사의 본사, 회사 같은 것은 우리가 업무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도심. 부도심은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부도심이다. 부반장 하면 부반장은 반장을 도와서 반장의 일을 좀 분담해 주는 게 부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이 하는 것을 좀 분담해 주는 것을 부도심이다. 그러면 이제 부도심들은 교통의 결절점, 교통의 요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서울에서는 지하철 바꿔 타는 이런 환승역 같은 경우, 근데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 우리가 백화점이 도심에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을 확보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백화점은 인구 50만 정도 있어야 백화점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교통이 이렇게 도로들이 만나서 여러 도로들이 만나는 데가 결절점, 이런 데들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심에 있는 백화점은 도심의 기능이죠. 백화점이 이제 부도심에, 그러니까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서울처럼 도시가 매우 커지게 되면 도심에 백화점이 막 들어오고 상점들이, 고급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도심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누구나 다 도심으로 물건 사러 가지, 회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도심이 너무 혼잡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이런 데다 부도심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다 이제 백화점 같은 것이 하나씩 빼내면 그러면 도심의 혼잡을 좀 완화하고 부반장이 반장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반장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이게 이제 부도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지역. 중간지역은 이제 도심 주변 지역이 중간지역이 되겠죠. 도심 주변 지역은 원래는 이제 주거지역이었었겠죠. 이렇게 주택들이 있었는데 도심이 자꾸자꾸 상업지역이나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도심이 땅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심 쪽에 있는 여러 상업 기능이라든지 경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섞이죠. 섞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이지대다. 우리가 점이지대 하면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양쪽에 A 지역과 B 지역이 있다면 양쪽의 지역성이 나타나는 데를 점이지대다. 그러면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주거지역에 상업이나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섞이는 지역을 점이지대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슬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심 주변에 슬럼가가 형성이 되죠. 빈민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주거 환경이 나쁘니까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나쁜 데들은 싸지. 임대료 같은 게 싸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멕시코 계통 애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런 데를 슬럼 지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점미지대가 약간 불량주택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슬럼 지역하고 조금 차이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살지만은 미국처럼 마약이나 범죄가 심한 데들은 미국은 슬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점미지대가 좀 불량 주거 지역이다. 주거 환경이 좀 나쁘다. 왜? 주택에다가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 같은 데들은 이제 이런 데들도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고층으로 막 이렇게 짓거든지 공원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도심 쪽에 재개발을 해가지고 예쁘게 불량한 주거 지역이 깨끗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고층 빌딩을 지어서 업무지역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주변지역은 이제 주로 주거지역이 되겠고 아직도 일부 농촌이 나타내기도 하는데 서울 같은 데들이 이제 조금 농촌이 있긴 하지만 서울 외곽에 거의 없고 저 밑에
도시들로 가면은 전주만 보더라도 전주 외곽에 전주시이기는 하지만 농촌같이 생긴 데들이 실제로 농촌인 것들도 많이 들어있죠. 전주에도. 자, 외곽 지역에는 이렇게 주로 주거 지역이 되겠고, 일부는 이제 공업 지역 있는 곳들이 있겠고, 학교도 주거 지역 가까이 많이 가겠죠. 개발되면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직도 농촌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주거 지역이고, 일부는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있겠죠. 주거 지역이 많으면 당연히 학교는 그냥 그 옆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이 나타나는데, 뭐 개발 제한 구역은 주변 지역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이런 농촌 같은 경우 일부 개발 제한 구역이 있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안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주로 서울 밖에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얘는 그린벨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린벨트를 우리가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 때 그린벨트를 설치했는데, 그 그린벨트를 설치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도시가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게 되죠. 도시가 뭐 차례차례 개발이 되면 괜찮지만,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조금 시가지가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에 도로 내야 되고 뭐 전기 내야 되고 상하수도 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도로도 이렇게 냈다가 이리 갔다가 또 여기 개발되면 이리 갔다, 나중에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그린벨트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개발할 때는 이렇게 도로망이나 상하수도망, 전기망 다 갖춰놓고 여기다가 주거지역을 지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했다. 나중에는 이제 도시가 자꾸 녹지도 없어지고 삭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영어로는 저렇게 무차별하게 막 개발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이 설치되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발 제한구역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거의 이제 감소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도시가 막 팽창을 잘 안 하겠죠. 물론 이제 일부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팽창을 하는데, 그래서 팽창이 좀 적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 제한구역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일부 대도시를 빼고는 많이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개발 제한구역 정책이 좀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지대 곡선을 가지고, 지대가 아까 도시가 지역 분화하는데 지대가 지역 분화의 원인이 됐었죠. 자, 지대가 지역 분화의 원인이 되는데, 도시의 지역을 우리가 크게 그냥 세 개로 나누면 그냥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만 그냥 쉽게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을 묶어서 그냥 상업지역으로 생각해두면, 상업지역의 지대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CBD 쪽에, 도심 쪽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 지대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였었죠. 같은 땅에서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이용했더니 수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도심 쪽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용했더니 7천만원, 주거지역으로 이용했더니 4천만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도심 쪽에는 공업지역으로 이용하면 7천만원 밖에 못 벌고 주거지역은 4천만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는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으로 쓰면 1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겠죠. 이제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가 만나죠.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 구간에서는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보다도 지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요 거리 안에서는 상업지역 아니면 업무지역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만나는 여기까지 요 거리에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까지, 도심에서 X에서 Y까지 거리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도 더 이익이 많겠죠. 그래서 공업지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Y에서 끝까지 구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많이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 그 다음에는 공업지역이, 그 다음에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동심원 상태로 지대가 도시의 지역이 분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누구 때문에? 지대 때문에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상업지역의 지대 곡선을 보게 되면 기울기가 매우 급하죠. 즉 상업지역은 도심에서는 이익이 많지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익이 팍팍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X값이, 즉 거리가 많아지면서 상업지역은 도심에서는 많은 이익이 나오지만 저 외곽에다가 저 먼 시골에다 백화점 지어봐요. 그럼 망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지점에다가 백화점을 내가 지었어요. X 지점에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달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씩 계속 적자만 보다가 망해버리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도심에서 여기까지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익이 제로니까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렇게 거리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팍팍팍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거리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이 지대가 급속히 낮아지죠. 주거지역은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불리했었죠. 이익이 제일 적었는데 요 뒷거리, 먼 거리에서는 그래도 공업지역보다 상업지역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나오죠. 이 거리에서는. 그래서 외곽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공업지역보다 상업지역보다 이익이 많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지대 때문에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이렇게 지역이 분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심의 인구가 자꾸자꾸 도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도너처럼 구멍 났다, 비어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완전히 비지는 않죠. 도심 쪽에 그래도 좀 사람이 살고는 있겠죠. 그 주거지역이 도너처럼, 도너츠는 아닌 것 같죠. 가끔 인구 공동화 현상을 주관식으로 내면 가운데 뻥 뚫리는 게 뭐 도넛 현상이다 했더니 도너츠 현상이다. 도너츠는 아닌 것 같죠. 도너츠는 이렇게 복수일 때 S가 붙으면 도너츠가 되죠. 오늘 하나니까 우리가 단어의 원뜻은 도너시이기 때문에 도너시니까 도너츠는 아니죠. 그래서 도우너시든 도너시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도넛 인구 공동화 현상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야간 인구가 이제 이걸 상주 인구라고 해도 되겠죠. 항상 거주하는 인구를 상주 인구라고 그래요. 살고 있는 인구. 살고 있는 인구가 원래 도심은 원래는 도시가 작았을 때는 소도시였을 때는 도심 쪽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요. 도시가 대도시로 가면서 도심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작은 도시일 때는 조그만 5만짜리 도시일 때는 도심 쪽에 인구가 상주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대도시로 가면서 자꾸 상주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또 도시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도심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 외곽의 인구는 늘어나겠죠. 이렇게 도시가 대도시로 갈수록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와 같은 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주간 인구는 낮에는 도심 쪽에 상업지역이나 회사 같은 업무지역이 있으니까 낮에는 주간 인구는 도심 쪽이 제일 많죠. 근데 야간 인구는 뭐라고요? 살고 있는 인구, 상주 인구.
도심에서부터 이제 대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반쪽만 본 것이고 그 반대편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심 쪽의 인구가 도심은 항상 최고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죠. 요 거리에 도심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 그래서 도심 쪽이 여기보다 인구가 더 적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주거지역이 땅값이 비싸니까 도심에서 대도시로 갈수록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 심현상 때문에 도심의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는 아까 봤죠. 우리가 도심은 도시에서 항상 제일 대장이 되겠죠.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이 온다. 상업지역 중에서도 매우 고차, 백화점과 같은 이런 고차 기능이 도심 쪽에 온다. 그래서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여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주거지역에 살다가 출근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퇴근 시간에는 또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도심이 되겠고, 도심은 여러 가지가 최고인데 인구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심이 자꾸 이제 커지게 되면 혼잡해지니까 이런 부도심이 교통의 요지, 교통의 결절점에 부도심이 만들어진다. 부도심은 이제 백화점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죠. 백화점 같은 게 들어오는 거. 백화점은 도심의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 주는 게 부도심이다. 도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은 이렇게 부도심을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서 사람이 도심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간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 쪽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경공업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지역이 짬뽕되는 지역, 그래서 점미지대 이렇게 얘기했죠. 주거지역도 도시가 생길 때부터 옛날부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집들도 오래됐고 좀 낡았고 좀 불량주택지역, 저급주택지역, 그 다음에 이런데 주변 지역은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해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주거지역이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새로 개발됐으니까 이런 데들은 집이 새 거고 좋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고급주택이 이런데 고급주택 지역들이 도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많고 중간 지역에 저급주택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 지역에 도시도 조금씩 묻어 있다고 그랬죠. 농촌 지역들, 산 이런 것들은 도시 안에 있는 것들이 일부 그린벨트로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밖의 지역들이 주로 그린벨트가 되겠죠. 개발 제한구역은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 옛날에 서술형으로 냈더니 도시가 팽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좀 틀린 것 같죠. 무질서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도시는 뭐 우리 전주가 그린벨트로 쳐서 도시가 팽창하기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은 없겠죠. 도시가 다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대도시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도시가 팽창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도시가 밖에 나오면 이 위성도시는 이 대도시가 집이 모자란다든지 공장이 모자란다든지 이 친구는 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 주는 게 위성도시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 주는 친구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위성도시는 요 엄마도시, 요 모도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도시라고 할까요? 예. 엄마도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위성도시.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주간인구지수는 이제 뒤에 가면 식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 하여튼 낮에는 어디가 사람이 많다고요? 도심 쪽에 많다고 그랬죠. 도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사 같은 업무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는 사람이 많죠. 항상 이거 서울인데 뭐 거의 서울로 해서 항상 시험이 나오죠. 서울의 한가운데는 어디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중구. 뭐 구 중에서 면적도 제일 작죠. 얘가 중구보다 작은 면적은 없는 것 같죠. 중구가 제일 작아요. 딱 가운데죠. 딱 봐도. 그래서 중구 CBD 하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종로구인데
종로구는 뭔가 CBD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로구는 요만큼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주로 상업지역이고, 종로구의 여기는 진짜 CBD고 이쪽은 좀 CBD가 내가 봐서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종로구는 서울의 이제 진짜 CBD는 여기가 CBD가 되겠죠. 이렇게가 중구와 종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뭔가 그죠, 뭔가 까맣게 된 것이 주간 인구 지수가 많다, 낮에도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죠. 이 친구는 강남구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장이 되겠죠. 강남 불패. 강남에다가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강남은 절대 불패,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근데 뭐 아파트 하나 살려면 20억 30억 가니까 사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만, 비슷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사기만 사면 무조건 또 오르니까, 뭐 언제까지 오를런지, 언젠가 한 번은 패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강남구는 서울이,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것만 서울이 아니라 이제 서울이 인구 1000만인데 실제로는 서울의 인구가 1500만인지 2000만인지 모르죠. 서울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경기도 밑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주로 남쪽으로 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팽창을 했죠. 실제로 이게 시가지가 이렇게 다 유성도시까지 이렇게 커졌죠. 서울이 이렇게 남쪽으로 훨씬 더 많이 커졌죠. 그러면 남쪽으로 많이 이렇게 서울이 커지다가 보면 강남구가 오히려 요 큰 시가지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서울을 찍어놓고 가운데를 딱 찍으면 강남구가 되겠죠. 그래서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도 강남으로 많이 와요. 왜? 이쪽에 사람들이 유성도시 쪽에 남쪽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오히려 중심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나 회사들이 강남구로 많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강남구는 지금 부도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2의 CBD가 아니냐. 그래서 거의 CBD로 많이 보고 싶어요. 나타나는 특색도 거의 강남구는 CBD 냄새가 많이 나요. 하여튼 강남구 꼭 알아둬야 되겠죠. 강남구. 여기는 서울의 중구 한가운데 CBD의 가장 핵심. 종로구도 CBD에 집어넣자 그랬죠. 이런 데들은 주간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지수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주간 인구지수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살고 있는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뭐 수학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가 1000명이다. 근데 낮의 인구가 1000명이다.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가 되죠? 100이죠. 자기만큼 살고 있으면 딱 100이죠. 그죠?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하고 같다면 10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갔나요? 여기가 중구가 서울의 가장 대장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겠죠. 그 옆에가 이제 종로구라고 그랬죠. 종로구. 그러면 여기서 종로구도 CBD라고 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그러니까 중구는 안 나왔으니까 종로구가 되겠죠. 종로구의 인구가 15만 정도 되고 주간 인구 지수는 265면 그러면 주간 인구는 얼마가 되나요? 이놈의 2.6배 정도 하면 30만에다가 또 7만 정도 더 하면은 하여튼 38만 정도 주간 인구는 되겠죠. 이렇게 2.65 곱하면 되겠죠. 114만 7천 곱하기 2.65 이렇게 하면은 종로의 주간 인구가 나오겠죠. 종로는 CBD이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서울의 도봉구가 되겠죠. 이런 외곽에 이런 데들은 CBD로 출근해버리게 되면 낮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인구가 거기가 얼마나요? 3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77이다. 그러면 23%는 낮에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이거는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 구로, 서울에서 여의도, 영등포, 구로로 해서 인천 가는 길이죠.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선이 놓여져 있는 곳, 철도가 놓여져 있는 곳, 원래는 이제 인천 쪽에서부터, 서울하고 인천 쪽에서부터 공업화가 됐고, 그 철도를 따라서 구로나 영등포 쪽에 서울에 공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좀 많은 곳이 되겠죠. 서울에서는 제조업이 많은 게 구로, 영등포, 서울하고 인천 가는 경인선 철도를 따라서 있겠죠. 여기도 주간 인구지수가 100이 넘는 게 이렇게 제조업체들,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리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서울이가 주간 인구지수를 주로 했으니까 어디가 많다고요? 이렇게 CBD, 여기가 중구, 종로구. 그다음 강남구도 주간 인구지수가 높겠죠. 강남은 제2의 CBD 냄새. 우리는 지금은 CBD라고 안 하고 부도심이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제2의 CBD로 보고 싶다. CBD 냄새가 많이 난다. 강남구는 그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좀 결합되어 있는 곳.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좀 특수한 구가 되겠죠. 강남구는. 자, 그 다음에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진도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씩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대도시권. 서울이 이제 서울과 같은 도시가 대도시권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중심 도시가 서울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경기도까지가 서울의 출퇴근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이 대도시의 출퇴근 가능한 범위, 통근 통학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범위를 대체로 대도시권이다. 대도시의 영향권, 대도시까지 일상생활권을 대도시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 대도시권은 15강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